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흥해라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대형 병원에서 권하는 복부 CT 검사를 할 때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병원의 과잉 진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원인 모를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찍어봐야 된다고 하여 생각지도 못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 모를 그 만에 하나가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초음파 의뢰서를 들고 갔는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CT 같은 검사를 권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초음파 찍으러 왔는데 왜 CT를 권하죠? 했지만 그 순간 의사랑 간호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이상한 환자 취급을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병원 문을 박차고 나올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외국의 연구 결과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사 선생님들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음 합니다. 검진 비싸다고 좋은 걸까요? 그리고 의사가 권하는 검사 다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요즘 병원마다 검진 프로그램이 정말 화려합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기본이고 어떤 곳은 10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검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비싼 검진이 정말 좋은 걸까요? 실제 의료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고가 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CT 검사입니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큰 기계 속에 누워 있으면 몸속을 다 찍어주는 신기한 장비입니다. 편하긴 합니다.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요. 아프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과학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요. CT 검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암 발생 위험이 1000분의 1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1000분의 1이면 확률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데 암을 일찍 발견하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위험은 계속 쌓이는 겁니다. CT 한 번 찍으면 가슴 엑스레이를 200장 찍는 것만큼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의 13배 정도가 단 5분 만에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고가 검진에 CT를 넣을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는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병원이 마음대로 비용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검진은 다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형 병원일수록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비싼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대장은 내시경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영술이라고 하는 하얀 물약 마시고 찍는 검사도 있는데요. 내시경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고요? 내시경은 카메라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확하고 수상한 게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직을 떼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영술은 사진만 찍는 거라 정확도가 떨어지고 뭔가 이상하면 결국 다시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간이나 콩팥, 췌장, 쓸개 같은 장기들은 초음파로 보면 됩니다. 배에 젤리 바르고 문지르는 그 검사인데요. 초음파는 방사선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임신한 산모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검사예요. 미국 대통령도 매년 이렇게 검진합니다. 내시경과 초음파가 기본입니다. 특별한 최첨단 장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비싸면서 안전하지 않은 검사보다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갑상선 암, 정말 다 수술해야 할까요? 이번엔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뭔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위암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갑상선암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비해 환자가 9배나 늘었습니다. 900% 증가예요. 일본 여성보다 우리나라 여성이 갑상선암에 16배나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암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나옵니다. 바로 과잉 진단 아니냐는 거죠.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좀 다릅니다.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건 빨리 자라서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죠. 그런데 갑상선암은 거북이처럼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10년, 20년, 30년 천천히 자라요. 그래서 몸속에 있어도 모르고 평생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연사 하신 분들의 갑상선을 조사해 봤더니 3명 중 1명꼴로 갑상선에 암세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갑상선암이 있었지만 그걸 모르고 평생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9.9%입니다. 거의 100%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진에서 목에 작은 혹이 조금만 만져져도 바로 조직 검사하고 암세포 나오면 수술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성분이 목에 아주 작은 혹이 있는데 서둘러 수술해서 목에 흉터가 생기고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거죠. 정말 그게 필요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직경이 1cm 될 때까지는 아무 검사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관찰만 하다가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이상한 변화가 생기면 그때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과도하게 진단하고 수술할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괜찮으니 지켜봅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환자가 다른 병원 가서 암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때 발견하고도 수술 안 했냐고 항의하고 소송 걸 수 있죠.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 보호를 위해 작은 것도 다 검사하고 수술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못 믿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몸에 혹이 있다고 다 위험한 게 아닙니다. 혹 10개 중에 7개는 평생 달고 살아도 되는 양성 종양입니다. 특히 갑상선 혹은 더욱 그렇습니다. 천천히 자라니까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 조치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로봇 수술 꼭 받아야 할까요? 요즘 병원 광고 보시면 로봇 수술 이야기 많이 나오죠? 최첨단 기술이고 흉터도 작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일반 수술은 몇십만 원인데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치료 효과는 몇십 배 좋을까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직접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과 일반 수술을 비교했더니 합병증 발생률, 안전성, 생존율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외국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로봇 수술은 원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종양을 떼어낼 때 유용합니다. 의사 손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곳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갑상선이나 유방처럼 피부만 열면 바로 보이는 곳도 로봇으로 합니다. 굳이 멀리 돌아서 로봇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흉터가 작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치료 결과는 똑같은데 수십 배 비싼 돈을 내는 게 합리적일까요? 집안 형편이 여유로우시다면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대출받고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가며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 수술인데 자식들이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에 무리하게 로봇 수술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치료 결과는 똑같은데 자식들이 빚내는 거 원하실까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혹시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닐까 걱정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병원이 무조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큰 병원이 좋겠지. 특히 서울 유명 대학병원이면 최고겠지.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교수님들 실력도 출중하시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수술 예약하려면 몇 달씩 대기해야 합니다. 암 환자 중에는 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2달만 지나도 미세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병원에서 석 달, 넉 달 기다리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지방에도 실력 좋은 외과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치료 기준이 다 표준화돼 있어서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둘째, 돈이 많이 듭니다. 병실비부터 다릅니다. 5인실, 6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하루에 10,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여관비보다 쌉니다. 그런데 1인실이나 2인실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어떤 곳은 40만 원씩 받습니다. 똑같은 병원인데 침대 개수 차이일 뿐인데 말이죠. 유명 병원은 바로 입원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병실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대학병원은 최신 치료를 지나치게 권할 수 있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환자한테 최선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암말기 환자분이 계십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최신 항암제를 권합니다. 보험 안 되는 거라 1년에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그 항암제가 환자를 살릴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항암제는 수명을 평균 1달 정도 연장시킵니다. 증상을 조금 가라앉히고요. 1달 더 사는 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 1달을 위해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고 빚을 내고 그러면서까지 해야 할까요? 그 1달이 과연 환자분한테 행복한 시간일까요? 온몸에 튜브 꽂히고 항암 부작용으로 고생하면서 병실에 누워있는 1달 말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편안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180만 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4분의 1이 죽기 석 달 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8%는 죽기 일주일 전에도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분인데 수술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환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남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걸까요? 대학 교수님들은 학문적으로 최신 치료를 연구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학이 발전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항상 환자 개개인한테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누굴 믿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터넷은 믿을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쓴 광고성 후기가 너무 많아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잘하는 분이 수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답이 뭘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주치의 한 분입니다. 딱 한 분이면 됩니다. 의사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주치의일까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서 물어볼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당뇨 진단받았는데 외국에서 줄기세포 치료 받으면 좋다던데 어떨까요? 아버지가 암 진단받았는데 로봇 수술하자는데 꼭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무리해서라도 해야 할까요? 선생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분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동네 의원부터 시작하세요. 유명 대학병원 교수님보다
동네에서 오래 진료하신 선생님이 더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주 갈 수 있으니까요. 가까우니까요. 그래야 관계가 쌓이죠. 명절 때 떡 한 상자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정이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 생겼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 모두 한 곳에서 진료받으세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도 자식도 다 그 선생님한테 가는 겁니다. 감기 걸려도 가고 배 아파도 가고 건강검진도 거기서 받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 건강 상태를 다 알게 됩니다. 아, 이 집은 당뇨 가족력이 있구나. 어머니가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 아버지는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나중에 큰 문제 생겼을 때 훨씬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정성을 보이세요. 진료비만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요즘 날씨가 춥던데 감기 조심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정을 나눈 환자분한테는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됩니다. 넷째, 궁금한 건 편하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검사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약은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비용이 부담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좋아하시죠. 다섯째, 세컨드 오피니언을 활용하세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큰 수술이나 치료를 권유받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너무 중요한 결정이라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은 선생님이라면 이해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러세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분이 다른 전문의 선생님한테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들끼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많거든요. 같은 과 선생님들끼리는 특히 잘 알죠. 우리 과에서 저 선생님이 제일 실력이 좋아 이런 걸 의사들끼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이 경우는 누구한테 가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시면 그게 제일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제 끝으로 현명한 환자가 되는 법은 첫째, 검진은 적절하게 받으세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시경과 초음파가 기본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은 꼭 받으시고요. 4, 5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세밀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수백만 원짜리 프리미엄 검진 받으실 필요 없어요. 둘째, 작은 이상 소견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검사하면 뭔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이 드시면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혈당도 조금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조금 올라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혈관에 기름이 조금씩 끼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약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운동하고 싱겁게 먹고 술, 담배 줄이고 기름진 음식 조절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수치가 많이 높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으면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셋째, 큰 결정은 천천히 하세요. 암 진단받으면 너무 급해집니다. 빨리 수술해야 하는 거 아냐? 걱정되죠. 물론 빨리 치료해야 하는 암도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처럼 빨리 전이되는 암은 2달 안에 치료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처럼 천천히 자라는 암은 1주일, 2주일 천천히 고민해도 됩니다. 여러 의사 선생님 의견도 들어보고 가족들이랑 충분히 상의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넷째, 비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돈 이야기하는 걸 좀 꺼리잖아요. 특히 병원에서 돈 이야기하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고요. 그런데 의료비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무리해서 비싼 치료 받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꼭 필요한 치료만 받고 싶은데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좋은 선생님이라면 환자 형편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해 주십니다. 다섯째,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 치료 결정할 때 자식들끼리만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비싼 치료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환자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자식들이 빚내면서까지 나한테 이러는 게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그러니 환자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 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갈 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 증상을 메모해 가세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뭘 하면 더 아픈지, 뭘 하면 나아지는지. 이런 걸 적어 가시면 선생님이 진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아파요만 말씀하시면 선생님도 판단하기 어려우시거든요. 둘, 복용 중인 약을 알려드리세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 있으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약끼리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약 봉지를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거나 아예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셋, 궁금한 걸 미리 적어 가세요. 병원 가면 긴장돼서 물어보려던 걸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 미리 적어 가세요.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요. 넷,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물어보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섯, 보호자와 함께 가세요. 특히 중요한 진료나 검사 결과 들을 때는 가족이랑 같이 가세요. 혼자 들으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두 사람이 들으면 훨씬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섯, 진료 내용을 기록하세요. 진료 끝나고 나오면서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떤 검사를 하기로 했는지, 다음 예약은 언제인지. 이런 걸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고 다른 병원 가더라도 설명하기 편합니다. 좋은 주치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는 선생님. 컴퓨터 화면만 보지 않고 환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둘째, 설명을 잘해주시는 선생님.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걸 쉬운 말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에요. 셋째, 환자 의견을 존중하는 선생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걱정되는 건 뭔가요?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넷째,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시는 선생님. 약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좋습니다. 다섯째,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선생님. 이 검사는 아직 안 해도 됩니다. 1년 후에 다시 봅시다.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지 않는 선생님이 진짜 양심적인 선생님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몇 살부터 어떤 검진을 받으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살부터는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암이 많으니까 위내시경이 중요합니다. 단, 집안에 위암 환자가 많거나 헬리코박터균이 있거나 짠 음식을 좋아하시면 1년에 한 번 받으세요. 50살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첫 번째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5년마다 받으면 되고 용종이 나왔으면 3년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40살부터 유방 촬영을 2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는 30살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50살부터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40살 이후로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간, 콩팥, 췌장, 쓸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염이 있으시거나 술을 자주 드시거나 지방간이 있으시면 꼭 받으세요.
혈액 검사는 매년 받으셔도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 수치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가슴 엑스레이는 매년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폐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단,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은 저선량 CT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이 훨씬 적으니까요. 나이 드시면 여러 가지 약을 드시게 되잖아요. 약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은 꼭 물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주스로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먹는 시간을 지키세요. 식전에 먹으세요라고 하면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겁니다. 식후에 먹으세요라고 하면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거고요. 셋째, 임의로 끊지 마세요.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약을 끊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끊으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넷째, 남은 약을 나중에 드시지 마세요. 저번에 배 아플 때 먹던 약이 남았는데 오늘도 배 아프니까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이 다를 수 있거든요. 다섯째,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으시면 약사님한테 확인하세요. 이 약들 같이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시면 약사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나이 드시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면 심근경색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119 부르세요. 집에서 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119 부르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하거나 심하게 토하거나 고열이 나면 응급실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급하게 응급실 가시는 것보다 다음날 병원 진료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정말 급한 환자를 위한 곳이니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함께 운동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 부부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세요. 나이 드시면 혼자 계실 때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랑 함께 식사하면 영양도 챙기고 대화도 나누고 좋습니다. 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오늘 약 드셨어요?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올해는 아버지 위내시경 받을 해예요. 같이 병원 가요. 이렇게 챙겨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비싼 검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시경과 초음파가 기본입니다. 작은 이상 소견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잉 진료를 조심하세요. 로봇 수술, 최신 항암제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깝고 자주 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을 수 있는 주치의 한 분을 만드세요. 그분과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가세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관계를 만들어놔야 아플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생활 건강관리 차원의 정보입니다. 실제로 증상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사 선생님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동반자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더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골고루 드시고 술, 담배 줄이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사세요. 그게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제목 이 검사 받다가는 암에 걸리지도 모릅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병원 검진 의실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용한 정보와 헷갈리는 건강상식 쉽게 풀어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세상 손쉬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